당신을 몰래 질투하는 사람의 말버릇 3가지와 심리 상태허. 너 요즘 일 잘 되는구나. 근데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 같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그런 말들 말이에요. 마치 칭찬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묘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상담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은밀하게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말버릇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질투하는 사람들만의 비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99%의 사람들이 이런 질투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당신을 몰래 질투하는 사람들의 3가지 말버릇과 그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질투가 얼마나 보편적인 감정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투는 특별한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정도를 벗어나서 적개심을 갖게 되거나 상대에게 화가 나거나 지나치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은 손실, 프로이데는 기쁨을 의미하죠. 즉,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쌤통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감정들이 바로 질투가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전혀 다른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질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 친구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내가 사실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그 남자도 실제로는 내 친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질투심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대상을 얻으면 해결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기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기심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명품이든 좋은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준다 하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그 대상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무서운 감정이에요.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몰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심은 보통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중하다는 믿음, 두 번째는 내가 가치롭다는 믿음, 세 번째는 내가 긍정적인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소중한 것 같아, 덜 가치로운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외모도 뛰어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되게 초라해집니다. 그럴수록 나와 타인을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굉장한 적개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은 과도한 관심과 추적입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당신에게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엄청난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본인 성적보다 내 성적에 더 관심이 많아요. 본인의 연봉보다 내 연봉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너 이번에 몇 점 맞았는데?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데? 보너스까지 합치면 얼마야? 승진은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SNS 활동을 계속 추적하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계속 체크하는 거죠. 이럴 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와 비교해 보려고 어쩌면 정찰병을 보내는 느낌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SNS 활동을 지나치게 추적하거나 가족도 연인도 아닌데 개인적인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그리고 본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당신 이야기만 캐묻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칭찬 속에 숨겨진 독입니다. 내가 뭔가 잘 되었을 때 겉으로는 나를 굉장히 칭찬하고 좋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 끝에서 약간 미묘하게 비판적인 뉘앙스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와, 진짜 좋겠네. 이렇게 말하지만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웃지 않습니다. 또는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없어요.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가 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 교묘한 패턴도 있습니다.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머리는 좀, 그래도 노력하잖아. 성격은 정말 좋은데, 여긴 직장이잖아. 일은 잘하는데, 성격은 좀 모르겠던데. 이렇게 칭찬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능력을 깎아내리거나 한 가지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부분을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를 부족하다는 식으로 항상 깎아내리는 패턴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은밀한 경쟁 유도입니다. 이들은 자꾸 나를 따라합니다. 내 행동, 내 말투, 내 스타일, 내 관심사를 전방위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따라하는 걸 넘어서 경쟁적인 태도를 은근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은근히 갑자기 나랑 비슷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옷이 잘 어울리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내가 키가 좀 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투를 은근히 살펴보면 나보다 그 친구가 키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옷이 예쁘다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키로 가져와서 너보다 내가 키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쟁적인 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험담을 유독 많이 합니다. 야, 쟤 좀 그렇지 않냐? 야, 쟤 일은 잘하는데 성격은 좀 모르겠던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 성격이 좋으면 야, 성격은 좋은데 여기 직장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 부분을 뭔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항상 깎아내리는 패턴들이 전방위적으로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질투심이 유독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질투의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입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A가 말합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김 대리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주변 사람이 완벽해요.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B가 그러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다시 말합니다. 김 대리가 진짜 일은 좀 잘하는데 약간 좀 자기가 우선인 것 같아.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 친화성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B가 바로 반응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A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는 어떻게 될까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B가 그 사람에 대한 질투를 오히려 증진하게 되는 요런 관계 메커니즘이 형성됩니다. A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그 질투하는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질투심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뒤덮여 있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위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약간 뒤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질투는 보통 소유욕과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느끼는 건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표현해버리면 질투심이 상당히 낮춰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월감입니다. 야, 내가 더 우월해라고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띄울 때 나와 그 사람을 같이 띄워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친구니까 가능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예뻐. 야, 내가 너 닮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장님한테 막 칭찬받은 것을 내가 말할 때, 어우, 제가 다 선배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죠. 갑자기 부장님이 선배님이 돼버립니다. 그런 순간 굉장히 둘 사이의 연결성이 형성돼 버리기 시작을 하죠. 야, 나는 정말 이런 게 부족해서 된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서 더 잘할 걸,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보다, 나의 가치보다 당신이 더 괜찮다라는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열등감 혹은 시기심, 시샘, 질투 이런 감정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내가 잘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된 점을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고 멋진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멋진 점을 계속 발견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소위 그 사람의 우월감이 생기면서 나에 대한 질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를 질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제 혹은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조언을 나한테 얘기하면서 훨씬 우위에 설 수 있겠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한테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외모가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자식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도 자식 있고 나도 자식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은 막 공부도 잘하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잘해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떠오르거든요. 자기 자식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도 뭐 이렇게 대답하고 뭔가 부족하거든요. 친한 친구끼리 자식 자랑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자녀 자랑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 자랑을 많이 하신다면 우리 아이는 막 공부도 잘하고 핸드폰 게임은 전혀 하지 않고 뭐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막 다른 사람을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그러면서도 아무튼 능력도 훌륭해라는 표현을 30분, 1시간 했다고 해보세요. 그걸 들은 그분이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 지금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중요하지 않은 관계라면 나를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한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길을 너무 키우지 마시고 초반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는 근데 머리는 안 좋은데 너는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난 머리도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말이 틀리고 난 머리 좋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열등감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인식, 즉, 결핍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걸 뒤집어 보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볼 때 내가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못났지?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됐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고요. 나를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서 내가 그것을 좀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서 성장 포인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열등감이 들 때 그것을 상대에게 향하거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 전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영어가 안 되지 이걸 갖고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영어를 잘해보고 싶구나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조금 더 사람에게 좀 인기 있고 사람에게 조금 더 호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내가 오히려 그 초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을 나와 타인으로 하기보다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로 비교해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나는 한 걸음을 간 것도 성장한 겁니다. 1cm 커진 것도 커진 거잖아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낫다는 것을 조금 더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퇴하면서 그게 뭔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부담되는 일이었다든지 내가 환경적으로 그것을 하기 좀 어려웠다든지 그랬을 때 후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시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에게 절망감도 주고 어쩌면 질투심을 형성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꿈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코바사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을 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연구를 실제로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3C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C는 컨트롤, 즉 통제입니다. 두 번째 C는 챌린지, 즉 도전입니다. 세 번째 C는 커밋먼트, 즉 몰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스트레스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통제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단순한데 우리가 걱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할 수는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가 있으시면 다이어리든 뭐든 이걸 접었다가 피는 거예요. 한쪽 왼쪽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 걱정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지금 할 수는 없는 일, 그걸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막 걱정되고 힘들 때 다이어리의 반을 접어서 왼쪽 부분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 오른쪽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에 적으신 부분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른쪽에 적으신 부분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잘라서 떼어내 버리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여러분이 집중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1000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원어민처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학원을 등록해서 다닐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발음도 좋아지고 조금 내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 발음이 아주 좋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생생하게 내가 회화를 따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EBS 같은 거 무료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면서 5문장만 해볼까라는 그 도전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챔피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앞으로 도전해서 실패해도 또다시 나는 도전하면 되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몰입입니다. 내가 영어를 아까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그걸 의지력의 문제로 보시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놔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여러분이 꼭 마련해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내가 한다 이런 마음가짐에서는 사실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작은 시간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주는 거, 그것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박 성공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꾸준히 하면서 일상에서 차곡차곡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열등감이라는 요소도 줄어들게 하고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으로 오히려 그걸 뒤바꿀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성장에는 두 다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누워있던 존재였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기억에는 안 나는데 벌떡 앉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우리는 어느 순간 일어나 가지고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 뛸 수도 있죠. 저는 거기에는 왼발과 오른발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막 잘 걸었던 아이는 누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실패를 하지만 그리고 뒤뚱뒤뚱 걷지만 어느 순간 걸음을 잘 걷게 되고 뛸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왼발과 오른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과 책임입니다. 작은 선택을 여러분 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세를 일상에서 조금 알아리 배치해 보는 거예요. 왼발은 선택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선택하세요. 오늘 영어 단어 5개만 외워보겠다는 선택.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겠다는 선택. 오늘은 스마트폰을 30분 덜 보겠다는 선택처럼 말이에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른발은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세요. 실패해도 변명하지 말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세요. 왜 오늘은 일찍 못 일어났을까? 아, 너무 늦게 잤구나. 그럼 내일은 30분 일찍 자야지. 이렇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뛰어넘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작은 도전을 해보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여러분 안에 일상 속에 스며들 때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나아진다는 확신이 들어오게 될 때 열등감은 조금씩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여러분의 열등감을 오히려 여러분의 성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나르시시스트 아니면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안 보고 왜 나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적절히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용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변화의 물결은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아, 이걸 들으면서 막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인 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고 오히려 의심하시고, 내가 좀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성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과 굉장히 멀어진 측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뭐 부부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부모 관계가 됐든, 관계는 전염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만큼 상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관계의 역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변화 요소가 상대방에 침투돼서 그런 요소가 상호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세 가지 말버릇을 정확히 알아차리세요. 과도한 관심과 추적, 칭찬 속에 숨겨진 독, 그리고 은밀한 경쟁 유도. 이 패턴들을 미리 파악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교묘한 질투의 패턴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특히 경계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 대처 방법을 달리하세요. 소중한 관계라면 상대를 인정해주고 우위에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관계라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3C 법칙 마이너스 통제, 도전, 몰입을 통해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비교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꾸고 작은 선택과 책임을 통해 매일 조금씩 성장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순간 열등감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오디오북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